네, 안녕하십니까. 금속물리학 수업의 김정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번 시간까지 이제 수업을 들어서 금속물리학의 총 12주차까지의 교육 과정이 모두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과 다다음 주, 그러니까 13주차, 14주차에는 여태까지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비대면 수업 기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수업을 듣다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이 제가 여태까지 드렸던 강의 자료들 중에서, 네, 금속 물리학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약간 이해를 하시기엔 사실 좀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 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네, 요약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 첫 번째 파트 이번 시간은 이제 전반부 파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1주차부터 6주차까지, 6주차까지의 이제 교육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 이제 후반부 이제 7주부터 12주까지의 내용들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금속 물리학을 배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금속이 네, 완전 결정이 아니죠. 완전 퍼펙트 크리스탈이 아니고 이제 내부에 결함들도 존재하고 네, 이 결함들이 어떻게 네, 생성되는지를 이제 네, 수학적으로 네, 본 과목이 바로 이 금속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목 자체가 사실 포지션이 2학년 2학기 수업으로 가는 게 맞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금속 물리학 수업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상변태, 네, 연력학 그리고 그 강도학 같은 수업들을 들으면은 아무래도 이 과목들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데 현재 커리큘럼상 3학년 1학기에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제가 어 좀 본의 아니게 이 수업들을 들으면서 같이 병행하는 식으로 수업이 돼버렸네요. 네, 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고 어, 수업을 들으셨길 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결함들을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학문이 바로 이제 금속 수학적으로 이제 설명한 학문이 이제 금속 물리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금속 결함 같은 경우는 이제 0차 결함부터 1, 2, 3차 결함까지 있죠. 그래서 0차원 결함에 공공이랑 이제 고용체 원소들이 있고 이제 1차 결함에 전이 그리고 2차 결함에 결정립계, 뭐 안티페인스 바운더리, 스태킹 폴트 같은 게 포함이 되고 이제 3차원 결함에 이제 석출물이랑 기공 같은 게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런 그 결함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이제 금속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좀 차분히 보게 되자면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슬립 현상이죠. 네, 그래서 슬립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고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재료들 같은 경우는 다결정 재료가 아니라 네, 단결정 재료입니다. 그래서 단결정 재료에서 이제 이런 면들이 이제 슬립면인데 네, 슬립면이 제가 2학년 때도 항상 강조를 했지만은 이제 인장 변형 중에 최조밀면에서 나타나는 네,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최조밀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에 따라서 이제 막 면들이 이제 옆으로 막 슬립이 일어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계단 형태의 단이 형성이 되는데 네, 요 단이 형성이 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실제 눈으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슬립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배웠었고, 요 슬립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결국에는 전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무결한 결정이 있고, 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 면이 통째로 움직였다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그때도. 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원자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이동할 때 엄청나게 많은 힘이 걸리죠. 거의 2파이 분의 G. 네, 2파이분의 G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도 뭐 17.2기가파스칼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마그네슘 강도가 한
이론적으로 한 3기가파스칼이 나와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철강 재료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높아요. 철강 재료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녀석들이 어, 탄성 계수가 한 190기가파스칼 나오는데 190기가파스칼 나누기 한 10 하면은 강도가 19기가파스칼이 나오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금속의 그 최대 인장 강도가 얼마 정도 되죠?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는 대략 아무리 높아봤자 1기가파스칼 안 나오거든요. 1기가파스칼 정도 나오는데 이게 그 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터무니없이 낮은 값이죠. 낮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인계 전달 능력보다 훨씬 낮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 원자면이 통째로 이동하는 그런 이론은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이를 같이 포함한 결함에 의한 이제 슬립 현상이 일어나야지 이런 낮은 전달 능력에서도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보게 돼서 전이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크게 저희 결국 그 이후에 이제 전이가 어떤 게 있는지 봤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전이 같은 경우는 칼날 전이 있고 나선 전이 있고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전이들이 네 칼날 전이 나선 전이가 있고 그 칼날 전이랑 나선 전이가 합쳐진 혼합 전이 이렇게 세 가지의 전이들이 있다고 이거는 재료과학 시간에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재료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에서 플러스 알파된 내용들을 금속 물리학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뭐 칼라전이가 뭐 수직 벡터 베어스 벡터 방향이나 전이사 방향의 수직에 있는 거랑 이제 나선전이가 평행에 있는 거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더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이제 전이들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엔 최조밀면이랑 네, 최조밀 방향에서 생긴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 최조밀면 최조밀 방향에서 생기게 됐을 때 각각의 결정 구조에 따른 전이 형성 패턴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FCC 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항상 많이 배웠죠. 이거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그 111면에 그 2분의 1의 110 방향. 정확히 말하면 1-110 방향이긴 한데, 네, 요렇게 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관계에서 그 완전 전이, FCC 같은 경우는 완전 전이로 가는 것보다 부분 전이가 훨씬 더 안전하다 보니, 안정하게 갈 수 있다 보니까, 어, 그 완전 전이가 부분 전이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서 그 B에 있다가 C로 갔다 다시 B로 가는 그런 형태의 슬립 거동을 보이게 된다고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뒤에서 얘기가 다시 나오겠지만은 111면 사이에서 이런 부분전이랑 이제 완전전이가 있고 완전전이가 한 면만 지금 공유를 하는 게 아니죠. 요 면도 공유하고 있고 요 면도 공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차 슬립이 잘 발생한다고 했었고 그 교차 슬립의 빈도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부분전이가 완전전이로 잘 합쳐지느냐 안 합쳐지느냐에 따라서 갈린다고 얘기가 미리 나왔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뒤에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BC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10면에 마이너스 10면에 이제 2분의 1에 111 방향으로 전이가 있죠. 자 웬간하면 이거가 다 이걸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근데 일부 경우에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에 얘네가 잘 안 일어날 때는 이제 뭐 쌍정이 조금 더 형성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 뭐 FCC 같은 경우 부분 전이가 잘 나타나지만 BCC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전이 하나가 통째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제 FCC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때부터 내용을 좀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BCC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연필활주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한 개의 그 슬립 면에서 여러 가지의 슬립 방향을 한 개의 슬립 방향에서 여러 가지의 슬립 면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이가 이쪽 면 원래는 이쪽 면을 타고 있더라도 뭐 이쪽 면으로 가든지 이쪽 면으로 가든지 하는 그런 자유도는 굉장히 높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전이가 움직이는 패턴을 볼 때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뭐 삼각형 형태의 패턴을 네,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네,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HCP 전이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었었죠. 네, HCP 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바이살 플레인 한 면에서만 이제 전이가 이동을 했었는데 이동을 하는 게 이제 에너지적으로 제일 안전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인장을 이렇게 당긴다고 가정했을 때 이쪽 면이 슬립을 하게 되면은 C 방향으로의 그 변형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을까요? 못 얻겠죠? 못 얻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에너지적으로 얘보다는 조금 더 불안정하지만 이 불안정한 거를 커버를 하기 위한 프리스마틱 면이랑 불안정하지만 C 방향으로의 변형을 커버하기 위해서 프리스마틱 면이나 피라미달 면에서도 슬립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슬립 일어나는 현상, 네, 이 슬립면이 부족해서 슬립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참고로 이 슬립이 일어나는 정도 같은 경우는 이 C의 높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CA 레이쇼에 따라서 베이살이랑 피라미드 슬립 비율이 이제 변화를 하게 되고 1.6이 이제 그 이상적인 기준이거든요. 1.6이 이상적인 기준인데 1.6보다 이제 아래가 되면은 이제 피라미드 슬립이 좀 더 잘 일어날 거고 그리고 C가 1.6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은 피라미드 슬립이 잘 안 일어나게 되는 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FCC랑 동일하게 BCC, 그 HCP 같은 경우도 베이스알에서 슬립이 일어날 때는 얘네들이 좀 쪼개져서 일어나는 네, 그런 패턴 역시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FCC, BCC, HCP에 대해서 뭐 전이에 대한 최조매면이랑 최조매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2학년 때도 배웠을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막 세부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재료공학 하는 사람들이면 거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교차 슬립 얘기까지도 했었죠. 그래서 교차 슬립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뭐 이거는 뭐 어딜 가나 또 계속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요약하자면은 두 개 이상의 슬립면이 있는 결정에서 이제 전이 하나가 슬립면을 동시에 공유해서 이제 슬립하는 패턴을 이제 교차 슬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FCC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여러분 2학년 때도 좀 배웠을 겁니다. 예, 이런 네, 요 전이들 있잖아요. 2분의 1에 0 마이너스 1, 뭐 이런 녀석들이 완전 슬립에서 면을 두 개를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다른 슬립면에서의 동일 방향을 공유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전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타고 넘어가기가 좋다는 거고 근데 이때 보게 되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FC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부분전이죠. 근데 지금 전이를 보게 되면 이 부분 전이가 다른 면을 공유를 하고 있나요? 공유를 안 하고 있죠. 네, 공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딴 면을 타고 넘어가려면 얘네들이 다시 합쳐졌다가 넘어가야 됩니다. 더 합쳐졌다 넘어가는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준 도형이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톰슨스 사면체고 이 톰슨스 사면체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부분전이랑 이제 완전전이 같다가 교차 슬립하는 요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될 경우 그 부분전이가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부분전이 사이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렇게 정의를 할 때 그 부분전이의 간격 그 적층결합 에너지 영향을 받잖아요. 이 적층결합 에너지가 높게 되면은 요 간격이 좁아지고 낮게 되면은 요 간격이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 간격이 이제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적층결합 에너지가 낮을수록 결국에는 부분전이의 간격이 넓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교차 시점에서 전이가 다시 합쳐져야 되는데 합쳐지기가 어렵겠죠. 거리가 일단 머니까 그 멀,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적층결함 에너지가 낮으면은 이제 교차 슬립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를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제 BCC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미 지금 전이 자체가 슬립면을 엄청 많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네, 엄청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이미 교차 슬립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 면을 탈 수도 있고 이쪽 면을 탈 수도 있고 이쪽 면을 탈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형상 자체가 얘네들 그 오랜 그 집중된 그 형상 모양 자체가 이제 삼각형이다 보니까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이제 글라이드 전이 이동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 요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교차 슬립이죠. 네, HCP에서 이제 교차 슬립인데 HCP에서 교차 슬립을 아마 FCC랑 PCC는 좀 이름이라도 들어봤을 건데 HCP는 굉장히 좀 뜬금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HCP에서의 교차 슬립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요 베이살면이랑 프리스마틱 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데 전이가 요 방향에 있죠. 둘 다 전이가 보게 되면은 똑같은 방향이에요. 11-20, 11-20. 그래서 얘가 이쪽 방향에서 전이가 이렇게 가면은 얘도 똑같이 이 방향에서 전이가 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 전이 방향이 요거를 공유를 할 수 있죠. 프리스마틱 면을.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슬립면이 베이살하고 프리스마틱 슬립면에서 이제 동일한 슬립 방향을 공유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교차 슬립이 일어날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FCC랑 BCC 같은 경우는 지금 슬립 그 시스템 자체가 그 전이 방향도 똑같고 면도 그 똑같은 성분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 전이 방향은 똑같은데 면 성분이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FCC와 BCC랑 달리 이제 두 개의 슬립계의 조합에 의해서 이제 교차 슬립이 일어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차 슬립이 그 FCC, BCC, HCP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기는 한데 그 FCC에서의 교차 슬립 현상이 워낙 대표적이다 보니까 요거를 좀 더 많이 기존에는 요걸 많이 설명했었는데 실제로는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다 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어, 그 재료공학에서 이제 흔히 놓치기 쉬운 약간 맹점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잘 이해를 하셨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전이들이 슬립면에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네, 슬립면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쭉 하게 돼요. 이동을 하는데 과연 슬립면에서 그 특정 전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누적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서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응력장이라는 내용을 배웠었는데 사실 응력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어렵죠. 네,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제 전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전이가 위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요 사이에서 그 힘이 발생을 해서 비치코일러 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힘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힘이 발생을 할 때 전이의 성분 그리고 위치 그리고 부호에 따라서 그 활주 중에 작용하는 힘의 결정이 된다고 이제 배웠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전이가 뭐 만약에 둘 다 칼날전인데 칼날전이가 같은 방향에 있는 거랑 칼날전이가 다른 방향에 있는 거랑은 이제 작용하는 힘이 바뀐다는 거죠. 뭐 딱 생각해봐도 그럴 겁니다. 자, 우리가 칼날전이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가 있을 건데 이렇게 있으면 둘 다 플러스 성분이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은 그 잉여 반면이 둘 다 위쪽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지금 힘이 많이 걸릴 거예요. 서로 그냥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이미 지금 그 원자면이 빽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분이 같을 경우에도 네, 칼날 성분이 같을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45도 안쪽에 있으면은 이제 얘네들이 그냥 하나로 줄을 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쌓이는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 45도보다 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서로 밀어내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될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수식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좀 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EHF 그 잉여 반면이 이렇게 만약에 요 밑에 있으면은 이쪽이 좀 상대적으로 빈 곳이잖아요. 이 빈 곳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 되어서 이제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성분이 다를 경우에는 이제 전 잉여 반면이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어요. 45도 안쪽에 있으면 얘네들이 그냥 합쳐버리면 끝이죠. 그러니까 위로 가고 밑으로 가는 거 합쳐버리면은 그냥 완전 결정이 돼버리죠. 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안으로 끌고 들어온 서로 안쪽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그 45도 위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전이 하나는 이렇게 있고 전이 하나는 뭐 반대로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얘네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서로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네, 밀어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제 안정한 그 이게 힘이 평행이 되는 각도가 45도가 돼서 45도 방향으로 엇갈리는 네,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전이에 응력장이 작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 전이를 이동하기 위해서 어떤 힘이 필요해요? 그 외부에서 그 힘이 필요하죠. 전단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전단 능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이선 전체에 이제 힘이 가해지는 거죠. 이 L에다가 네, 이 L에 전쭉 힘이 가해지는데 이 L의 그 L만큼의 전이가 특정 거리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원래 안정적인 결정이 전이를 한번 쭉 맞게 되니까 불안정해지겠죠. 그만큼의 이제 그만큼 이제 힘이 쭉 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선전이라든지 칼날전이에 이제 델타 X만큼 이제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이제 전단 능력하고 버거스 벡터만큼의 힘이 이제 작용을 했다고 이제 배웠었습니다. 요 내용까지. 그래서 요 내용까지가 이제 전이 그 응력장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물론 더 어려운 개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개념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기에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쉽게 넘어가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전이에 작용하는 힘, 이 전이에 작용하는 힘 자체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약간 좀 한 방향으로 좀 쉽게 설명을 했었지만은 이 한 방향으로 실제로는 우리가 보는 전이들은 그렇게 깨끗한 전이들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X, Y, Z 방향으로 복잡하게 있는 전이들이 있을 건데 이 X, Y, Z 방향으로 있는 복잡하게 있는 전이들의 조합을 어떻게 하면은 네,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X, Y, Z 요 것들을 다 분리해서 각각 이걸 벡터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 네, 힘을 합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전체 힘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을 한다고 아마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전이의 이론이었고 이 녀석들이 그럼 결국에는 전이가 그 결국 이제 재료가 변형되기 위해서는 전이가 이동해야 되죠. 네,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전이 이동하기 전에 얘네들이 형성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언젠가는 소멸이 돼야 될 거예요. 아니면 뭐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전이 형성부터 해서 소멸까지의 기구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배웠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이가 생기는 방법은 이제 완전하게 뭐 퍼펙트 크리스탈인 경우 같은가 아니라 이제 내부의 중앙에 뭐 석출물이라든지 그런 그 기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 기지랑 석출물 사이에서 변형률이 약간 그 급격하게 몰릴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이제 전이가 형성되기 위해 충분한 힘이 작용이 될 거고 이것 때문에 전이 루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전이 루프가 뭐 프랭크 리드 소스라든지 뭐 바론 헤링 소스라든지 뭐 그런 소스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발표 자료란다. 네, 강의 자료에 이미 제가 추가를 다 했었으니 한 번 더 참고를 하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제 이 변형률이 계속 누적이 돼서 전이가 증식을 하게 되면은 쭉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앞쪽에 결정리계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이 걸리잖아요. 걸리고 나면 이 사이에서 또 청력이 막 발생하겠죠. 청력이 계속 누적되다가 이 청력이 이 전이가 형성되는 응력보다도 더 커지게 되면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네, 안 생기게 돼서 증식이 중단돼서 이런 식의 그림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역응력에 의해서 증식이 중단이 될 때, 어, 중단이 되긴 되는데 뭐 한 가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뭐 한 가지 특이한 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 뭐 석출물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결정 기반에서 석출물이 뭐죠? 결함이죠. 예, 결함이 있으면은 이 녀석이 다른 데서도 형성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형성되는 기구 자체는 의외로 그러니까 뭐 방법적으로는 간단하다. 물론 이거 수식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약간 차치하고 기본적인 그 형성 기구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활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활주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그 앞쪽 시간에서 배웠던 슬립 현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 슬립 현상에서 있을 때 이제 주변에 전단 응력이 존재하잖아요. 이 전단 응력이 있을 때 뭐 칼날전이랑 이제 나선전이가 전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요 차이에 대해서도 아마 2학년 때 재료과학 시간 때도 배웠겠지만은 이번에도 약간 복습 개념으로 이건 했었습니다. 활주의 개념에 대해서는 상당히 쉬웠을 거고 그 FCC, PCC, HCP가 서로 다른 이제 최조밀면이랑 이제 최조밀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활주하는 패턴도 차이가 있겠죠. 네, 그 정도 차이는 네, 좀 쉽게 그 정도 차이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재료공학과 그것도 금속공학과 나왔는데 FCC 전이가 어떻게 움직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면 좀 사실 좀 곤란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 뭐 HCP까지는 제가 바라진 않지만 FCC, BCC까지의 전이가 활주가 어떻게 하는지는 좀 꼭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간에 뭐 만약에 신소재공학을 전공했다고 얘기를 듣고 싶으면 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그래서 뭐 전이 활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었고 이 전이 활주 이후에 배웠던 게 뭐예요? 이제 전이에 대해서 배웠는데 전이가 어디 제일 많이 걸리죠? 결정리계에 많이 걸리죠. 그래서 결정리계의 기본에 대해서도 결정리계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금 더 심화적인 금속 물리학에서는 조금 더 심화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결정리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이 녀석들 안에서도 이제 총 세 가지의 그 분류가 있다고 했어요. 악열정립계랑 소경각입계, 고경각입계. 그 중에서 이제 악열정립계랑 소경각입계 같은 경우는 소수의 전이 배열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 뒤에서 배운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LEDS 그러니까 최저 에너지 그 전이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배열에 의해서 이제 그 전이 간격에 따라서 이제 방위차가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요 두 개는 물론 고경각 입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경각 입계랑 악열점 입계 사이랑 이제 전이 간격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었어요. 이때 네, 이렇게 했었고 이 결정 입계도 결국에는 그 만약에 소경각 입계라고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이 녀석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전이죠. 전이다 보니까 슬림면이 있을 때 요 녀석이 전이가 있으면은 이 녀석들 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거고 여기도 상호작용이 있을 거고 여기도 상호작용이 있을 거고 막 축적이 될 거예요. 자, 전이가 하나하나 있을 때는 그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강한 응력장이 걸리게 되는데 전이가 여러 개가 있어서 결정립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 제일 핵심적인 게 뭐죠? 생각보다 응력장이 엄청 강하진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바운더리 스트레스 오브 싱글 디스로케이션에 비해서 항상 낮은 값을 가지고 있고 어, 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그 전이 하나랑 동일한 스님면 위에 있는 전이 간의 이제 응력장보다 이제 결정립계 응력장이 이제 장범위 응력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첫 번째 핵심 사항이었고 이제 그 결정립계랑 이제 결정 그것 때문에 이제 결정립 내부에서는 결정립계로부터의 응력 영향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녀석들이 지금 보게 되면 요 패턴이랑 요거랑 상호작용들을 다 합치게 되면은 뭐 이쪽 지금 결국에 45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 영향을 받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인력과 측력이 계속 이제 합쳐져요. 이게 쭉 다 합치게 되면 요런 식으로 요런 꼴이 나올 건데 요 합 자체가 당연히 그 하나로 이제 쭉 미는 것보다는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요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 때문에 이제 그 경계 응력 자체가 x가 증가함에 따라서 엄청 급격히 감소를 해요. 그래서 x가 작아질 경우 이제 거의 x가 거의 가까울 때는 이제 그 그 싱글 엣지 디스로케이션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이제 x가 증가해서 x가 증가하게 될 경우 거의 버거스펙터 한 25B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거의 이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CRSS보다도 더 낮은 값을 가지게 되고 아예 먼 거리가 되면은 아예 50B 정도 되면은 아예 제로가 돼요. 50B가 대충 뭐 감이 안 오시겠지만은 지금 오스텐 하이텍
기준으로 버그 스펙트가 한 0.25 정도 되거든요. 0.25 나노미터예요. 이거 곱하기 50 하면 얼마예요? 12.5 나노미터일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결정립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딱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네, 그래서 이 범위 밖에서는 이제 결정립계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전이가 하나 있을 때 이 정도 응력이 되게 되면은 CRSS보다 항상 더 값이 높으니까 이제 전이가 추가적으로 형성이 못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52만 지나가도 이미 전이가 형성되기 상당히 쉽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바운더리 스택, 그러니까 경계 응력은 그 단일 전이에 의한 효과보다 훨씬 더 약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결정있게 앞에 이제 그림 그렸듯이 결정있게도 전이 배열에 따라서 전이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이 배열에 의해서 변형 에너지를 보이고 있는데, 자, 고경각 있게 이전에는 이제 전이들이 이제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잉여 반면이 막 점점 축적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적으로 더 불안정해질 건데, 그 고경각 있기가 되게 되면은 전이가 배열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죠. 이미 얘네들 그 격자들 사이가 완전 뒤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15도 그 방위각이 처음엔 이제 커질수록 이제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다가 이제 15도 이상에서는 거의 포화가 된다고, 네,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각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네, 요 왼쪽 그래프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결정있게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적용각 있게에서 이제 전이들이 그 나열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전이들 나열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응력장이랑 연관이 있죠. 네, 응력장이 연관이 있는데 서로 이제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전이랑 서로 다른 반대되는 성분을 가진 전이에 대해서 응력장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그 앞쪽에서 봤었어요. 당장 요 앞에도 이제 이렇게 한 줄로 배열된 거랑 이제 대각선은 사선으로 배열된 거에 대한 패턴들을 봤었는데, 결국 이 구조가 의미를 하는 게 뭐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있어야지 에너지적으로 제일 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적으로 제일 안정한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이 바운더리를 만드는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이 구조를 이제 저에너지 전이 구조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경각익계라든지 다각용각익계에 거의 대부분 적용되는 이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같이 있는 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게 되고, 반대되는 성분 같은 경우는 얘들 서로 이제 쭉쭉쭉쭉 번갈아 이제 배열돼 가지고, 네, 얘 다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생길 거고, 그 다음 되면 또 반대 전이들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서 이제 평형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결정익계에서 또 일어난 이런 결정익계나 소경각익계에서 나타나는 또 특이 현상이 있다고 했어요. 자, 소성 변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행되게 되면은 전이가 형성이 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바로 그 전이 셀 구조예요. 네,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이들이 막 엉켜서 이런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만약에 이제 그 소성 변형 양이 더 증가를 하게 되고 온도가 충분해지게 되면은 이 전이 셀 구조 사이에서 전이들이 상승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이제 전이 이동에 따른 이제 아결정 입계랑 셀 경계가 그 조금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돼요. 일반적으로 이런 게 합금보다는 승근석에서 좀 더 나타나긴 하는데, 뭐 합금이라고 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뭐 이것도 사실 이게 합금제로에서 따온 그림인데, 뭐 합금에서도 잘 나타난다는 걸 보아서는 일반적인 금속학적으로 좀 통용되는 이론이라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아무래도 그 전이가 상승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가 상당히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고온 분위기가 되면은 그 일반적으로 이제 전이들이 막 엉켜 있는데 그 엉켜 있는 양 자체가 감소를 하고 이제 전반적인 셀 크기 역시 이제 상호작용이 많아지게 되니까 커지게 될 거고, 그리고 소성 변형률이 커지게 된 반대로 전이 밀도가 높아지니까 셀 크기는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스탠키폴트 에너지가 높은 원소에서 동적 회복이 많이 일어나고, 낮은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에 교차 슬립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교차 슬립도 잘 안 일어나는데 얘네들이 상호작용해서 없어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SFP 스태킹 포트 에너지가 낮은 금속에서는 이런 현상이 거의 안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결정립 사이의 각도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찰을 했는데 그 결정립 사이의 각도가 결국에는 크리스탈 1, 2 사이에 있다고 하면은 각각의 크리스탈 사이에서 그 격자 차, 그 경계면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계면 에너지의 이제 평형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각도들이 막 결정이 되는데, 예, 이거는 결국 그 힘의 벡터죠. 그러니까 요 화살표 세 개가 합쳤을 때 시그마 F가 0인 각도들을 쭉 나타내서 그 각각의 각도에 대응해가지고 이제 결정립 방위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 이론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던 걸로 기억하고, 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정립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정립계랑 이제 결정립계가 결국 전위의 이동을 어떻게 해요, 지금? 방해를 해서 전위가 그 결정립 앞에서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쌓이게 되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 에너지적으로 극복을 해야겠죠. 에너지적으로 이제 그 결정익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그게 곧 뭐예요? 강도 증가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정력 크기가 대체적으로 작으면 작을수록 넘어야 될 허들이 많고, 그리고 한 결정력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전위의 개수도 작아지고, 그리고 전위가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도 커지게 되니까, 그 경도라든지 유동력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얘가 나타나는 그 관계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요걸 이제 홀패치 관계라고 해서 이제 뭐 d-2분의 1 제곱에 대해서 그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 때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강화기구를 보게 될 경우 이제 결정립에 직접 되는 전위의 수가 일단 1차적으로 감소를 하고, 이 수가 감소를 한다는 게 뭐예요? 원래는 이제 결정립이 클 때는 전위가 특정 결정립에 막 몰리게 되니까 로드가 상당히 커지게 되죠. 근데 전위가 작아지게 되면은 이제 결정립 응력 집중 현상 자체가 완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N방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결정립이 하나 있는 거랑 결정립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로드 자체가 얘가 훨씬 더 크겠죠. 여기 한 번에 네 개가 걸리면, 근데 여기는 하나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부담이 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응격 집중 현상 완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이 집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슬립을 야기하기 위한 추가적인 응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추가적인 응력도 필요하고, 추가적인 응력이 요 두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더 많은 에너지, 즉 더 많은 강도가 필요해서 요 이론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단 이제 결정력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50나노미터 이하 정도 돼버리면 50나노미터 한다. 12.5 나노미터 그 두께잖아요. 얘 두께인데 반대까지 합하면 대략 한 20나노미터 정도 되죠. 20나노미터 이하가 돼버리면은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결정립계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결정립계 비율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이미 결정립계 사이에서는 얘네들이 결정 구조를 제대로 유지를 못하고 공공들이 이미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그 공공들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위에 의한 이동보다는 이제 결정립 공공들 사이에 공공들 때문에 이제 결정립계에 그 미끌림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미끌림 현상이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정립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까지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홀패치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20나노미터 아래로 가게 되면은 결정립에 의한 강화 현상이 포화가 되고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네거티브 홀패치, 그러니까 뭐 리버스 홀패치 현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홀패치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일반적인 결정이 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는 재료들에서는 이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날 건데, 일부 결정립들이 굉장히 작은 소재들,
경우에서는 이런 현상을 관찰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항상 이제 결정의 크기가 무조건 감소할수록 강도가 증가하는 건 아니다 라는 사실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결정립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갔던 게 고용체예요. 고용체는 뭐 사실 말은 고용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건 침입형이랑 치환형 원소로 나눠가지고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영차원 결함들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고용체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금속한데 고용체라는 얘기가 고용체가 뭔 뜻인지 모르게 되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은 고체 간의 용매, 용질이 나타나는 고체 상태의 용액입니다. 액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고체 상태의 용액인 거고, 이 고용체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에너지 패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A, B 간의 결합이 있다고 했을 때 A 그리고 B, B 간의 결합이 우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가 2분의 AA, BB가 이렇게 있는 경우랑 비교를 했을 때 AA 그리고 BB가 그냥 따로따로 지들끼리 합쳐져 있는 게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하다는 거고요. 그 안정한 상태에서는 결국 이제 같은 종류 간 원자 결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에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원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A가 자기들끼리 나눠져 있는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AA, BB가 뭐 따로 떨어져 있는 거나 뭐 합쳐져 있는 거나 에너지적으로 동일한 상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얘네들이 그 A라든지 A가 A끼리 있는 거나 B끼리 있는 거나 에너지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무작위로 분포를 하게 되는 상태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A, B 결합이 조금 더 우세할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붙어 있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원자들끼리 붙어 있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 A, B, B, B 그리고 B, A, A, A 같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원자들이 주변에 있는 그 규칙적인 결합들이 나타나게 되는 크게 세 가지 패턴들을 뭐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그걸 이제 먼저 강조를 하고 각각의 이제 침입형 그리고 치환형 원소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여하튼 그래서 그 이런 고용체들이 일어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보게 되면 원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섞여 있죠. 네, 더 섞여 있을 때 그 뭐 네, 에너지 그 자유 에너지의 변화량 자체를 보게 되면은 H는 지금 온도가 똑같으니까 그 얘는 0이죠. 0인데 그 엔트로피가 어떻게 돼요?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자라든지 공공 그리고 침입형 원자가 혼합이 되면 무질소도가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이죠. 그래서 볼츠만 할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수학적인 이론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타 S의 변화량 이렇게 정의가 되고, 실제로 A랑 B 원자 A랑 B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A랑 B가 섞여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 그 A랑 B 농도에 따른 데타 S의 양 크기는 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예요? 그 데타 S의 값 자체가 X에 비례하죠. X가 여기서 뭐냐면은 재료의 분율이에요. 그래서 그 데타 S 값 자체는 A 성분 그리고 B 성분의 분율에 따라서 그 혼합 엔트로피의 크기 변화를 이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이 슬라이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만약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있을 때 이상적으로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상적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데타 S가 제일 커지게 될까요? 그냥 얘네가 0.5 있을 때가 제일 커지게 될 거예요. 데타 S 값 자체가. 네, 그거는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0.5가 제일 커지게 되는데, 네, 커지게 되고, 만약에 이제 뭐 이게 5원 원소가 5개가 들어가게 되면 원소가 5개가 데타 S가 제일 큰 값이 다 똑같이 0.2가 있는 그 값이 나올 겁니다. 대충 이렇게 하면은 데타 S가 대충 한 1.6 정도 나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 이제 침입형 치환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침입 치환 말고 또 아예 없는 경우도 있겠죠. 없는 경우는 뭘까요? 공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적으로 이제 평형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결함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절대 온도 0 켈빈 이상의 온도에서는 무조건 발생을 하게 되는 결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앞에서 생각했던 델타 S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 델타 S가 공공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겠죠. 공공이 특정 위치에 있게 되면 얘네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 섞였을 때 평형 공공 농도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델타 G 값을 이런 식으로 아까 앞에 봤던 거를 이런 식으로 끌고 올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여기서 차이점은 베이컨시가 형성될 때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 베이컨시가 형성될 때 XV만큼의 XV만큼 형성된다고 하면은 네, 요 값만큼 이제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평형식에서 이제 평형식 활용해가지고 평형 공공농도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쭉 나왔었고요. 어, 결국 익스포넨셜에 비례하는 그러니까 지수함수에 비례하는 이런 식이 나와서 아레니우스식 아레니우스식 형태로 XV가 나오게 되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XV가 지수함수적으로 엄청 크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뜻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좀 리뷰를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네, 농도 일단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농도다 보니까 농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보게 되는 치환형이랑 침입형 고용체 정도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그 치환형 고용체, 침입형 고용체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이제 합금이 되는 건데 어 앞에서 봤던 그 에너지적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A, BB가 네, 훨씬 더 안정한 패턴이 이제 전혀 혼합되지 않는 거고 이제 A, B가 이제 AA, BB랑 에너지적으로 이제 거의 비슷하다 싶으면은 이제 고용체로 이제 랜덤하게 분포하는 거고 이제 A, B 결합이 훨씬 더 안정해지면은 이제 그 서로 다른 화학적 결합을 또 만들어서 중간상이 되는 네, 그런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는 이제 네, 요 앞에 에너지 이론하고도 이제 연관을 좀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엔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침입형 고용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침입형 고용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시금속보다 원자가 확실하게 작은 녀석들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철하고 탄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격자 여기가 아니라 격자 공간에 이제 네, 배치되는 고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때 특징이 뭐냐면은 단위 셀 내에 원자 개수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게 되면은 원래 FCC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은 네, 면이 이런 식으로 네, 있다고 쳐볼게요. 있다고 쳤을 때그 얘네 탄소 원자들이 요 6면체 자리에 뭐 8면체 자리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원래 그 FCC에서 가지고 있는 원자의 개수가 총 4개인데 4개 플러스 뭐 1개가 되는 거죠. 요 가운데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자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분기에서 이제 원자들이 더 빽빽하게 차면은 얘네들 사이에서 이제 반발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격자 상수가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이 격자 상수가 증가를 했을 때 네, 격자 상수가 증가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정도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침입형 고용체 역시 조건이 좀 존재를 해요. 그 격자 변형 아무래도 이제 증가하더라도 좀 최소화하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말인즉슨 침입형 원자랑 이 지금 8면체 자리라고 했는데 4면체 자리나 8면체 자리 안에 격자 공간의 크기가 거의 비슷비슷하면 비슷비슷할수록 이제 더 잘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침입하는 원소 반경이 격자 크기보다 너무 작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팔면체 공간의 크기가 뭐 만약에 R 0.146 그러니까 원래 뭐 철의 원소의 0.146 정도 된다고 하면 그 0.146에 딱 맞는 녀석이 제일 이상적이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기본적인 이론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친환경 고용체 같은 경우는 앞에 그 침입형 고용체랑 달리 격자 공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격자 안에 그러니까 기지금속의 원자를 이제 치환을 해서 고용을 하게 되는 네, 그런 형식의 고용체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는 이제
그 격자 셀 공간 안에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원자 개수가 증가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팔면체 자리가 아니라 이제 요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냥 원래 있던 원자 위치를 대체하는 거니까 원자 개수가 원자 개수 자체가 막 바뀌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반대 다만 이제 원자 크기가 얘가 뭐 크거나 작을 수 있는데 뚱뚱이나 홀쭉이가 될 수가 있는데 뚱뚱이 홀쭉이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밀어내려고 할 거고 얘는 이제 서로 수축이 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원자 크기에 따라서 뒤틀림이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이 뒤틀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소들이 들어가야지 이제 친환경 고용체가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정리한 이론 자체가 휴մ 로터리 법칙이고 이 휴м 로터리 법칙은 아마 여러분들이 2학년 재료과학 수익안에도 배웠겠지만은 뭐 결정구조 비슷해야 되고 반지름 거의 유사해야 되고 화학적 특성 유사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이 녀석의 원자랑 거의 비슷한 녀석들이에요. 그 예를 들자면 철 같은 경우는 뭐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크롬 뭐 이런 녀석들이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 비슷하고 결정 구조도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어, 도리어 이제 원자 크기가 너무 크거나 그렇게 되면 친환경으로는 못 들어간다.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리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친환경 고용체라든지 침입형 고용체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 침입형 고용체 같은 경우는 좀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뭐 Fe랑 뭐 C랑 뭐 보론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얘네들이 그 만약에 전이가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으면 전이에 응력장이 있잖아요. 응력장이 있으면은 이 응력장을 원화시키기 위해서 이 침입형 원자들이 갈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그 잉여 반면이 있고 밑에가 뽕 비어가지고 응력장이 생겼으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불안정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그 용질 원자들이 끌고 들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용질 원자에 의해서 그 전체적인 자유에너지가 안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전이 분위기 자체가 전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이를 쭉 따라가지고 이제 용질 원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원자 단위로 분석해 보면은 요게 전인 그 결정기계인데 결정기계 사이에 이런 그 용지도 원자들이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건 결정기계인데 만약에 전이에 이런 녀석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용질 원자 그 확산에 의해서 전이 주변 상태가 이제 막 바뀌게 되죠. 그러면 에너지가 원래는 엄청 높았는데 떨어지게 되면은 좀 안정화됐다는 거고 이 안정화된 녀석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얘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얘보다 훨씬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 요구 때문에 생긴 현상, 네. 그래서 이런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뭐, 수식적인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학부 3학년생이 배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뭐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제 상호작용 에너지 크기 자체는 이제 그 체적 변형이 용질원자랑 용매원자 들어갔을 때 사이에 체적 변형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게 핵심 사항이고, 만약에 이렇게 아까 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가 안정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전이 이동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전이 이동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이가 이동을 하게 될 때 그 용질에 의해서 항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전이 속도에 따라서 그 받는 항력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산 모양을 그리게 되는데 매우 높고 낮은 속도에서 항력이 오히려 낮게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우 높은 속도에서는 이제 전이 애초에 용질 원자가 이제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시간이 없죠. 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게 떨어지게 된 거고 낮은 속도에서는 애초에 충분한 힘 자체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이 사이에서 응력이 발생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중간 속도에서는 이제 용질 원자 이동도 들어가고 이게 이동하기 위해서 충분한 힘이 가해져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동에 의해서 항력이 발생을 해서 드래그 스트레스가 제일 높게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인즉슨 이제 우리가 초반에 이제 배웠을 때 그 변형률 속도랑 이제 전위 밀도 속도 간의 관계를 배웠었는데 자, 변형률 속도가 자, 입실론 닷은 뭐 2분의 1 로 BV인데 지금 변형 속도가 증가할수록
로우는 똑같다고 치고 버거 스펙터 어차피 고정값이죠.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속도가 바뀌죠.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자, 그 결국에는 변형 속도가 전이 속도에 비례를 하니까 변형류 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항력이 증가를 하다 점점 감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매우 빠른 속도에서는 전이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용질이 전이 이런 전이에 딱 막 들러붙지를 못해서 오히려 항력이 줄어드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될 경우 이제 용질 원자가 이제 확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 확산을 하는데 그 확산 계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확산 거리가 증가를 하게 되죠. 거리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이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제 드래그 스트레스가 증가를 하게 돼서 인계 전이 이동 속도 자체가 더 빨라져야 되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전이 속도 그리고 변형 속도 온도에 따라서 이제 전이 분위기의 항력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걸 정리를 했었었고 이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제일 대표적인 현상이 뭐죠? 그 변형 불안정성 현상이죠. 네, 그래서 전이 용질 불안정성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대표적인 현상이 첫 번째가 이제 그 철강제로에서 제일 자주 보이게 되는 항복점 연신 현상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전이 이동 중에 용질이 막 들러붙어 가지고 이제 요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저키 플로우가 막 형성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요거를 이제 그 동적 시효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 네, 그래서 각각 현상에 대해서 배운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 학습한 슬라이드를 보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외로 특히나 철강 재료에서, 철강이랑 알루미늄 재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 변형 불안정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들이 생김에 따라서 우리가 제품을 성형을 할 때 제품의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순서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확산에 대해서 배웠죠. 뭐 확산에 대해서 배운 이유는 상당히 명확해요. 만약에 용질 원자가 A, B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용질 원자가 이동함에 따라서 이제 아까 전에 봤던 뭐 변형 불안정성 형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고용체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용핵 확산에 대해서 배웠었고 용핵 확산의 본질은 뭔가요? 결국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농도 구배에 따라서 이제 유동량이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요 내용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했었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피게 1법칙이 나왔는데 피게 1법칙이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그러니까 유동량 자체는 농도 구배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J 값 자체가 디퓨전 코에피션트 D가 있다고 하면은 DNA, DX라고 해가지고 거리에 따른 이제 농도의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농도 구배에 따라서 차이 발생하는 현상을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이성분 고용체 확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와이어를 두고 있을 때 A랑 B의 계면이 있다고 하면은 이 농도 차에 의해서 확산이 장기적으로 계속 확산이 쭉 발생을 하게 될 건데 이제 특히 일정 온도에서 A랑 B의 그 확산 개수가 다르다고 쳐볼게요. A랑 B의 확산 개수가 다르다고 쳤을 때 A 원자의 확산도가 높을 때는 A에서 B로 가는 녀석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B 쪽으로의 포션이 더 커지게 되니까 전반적인 계면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반면에 B 원자 같은 경우는 B 원자 같은 경우는 이제 A 원자랑 B 원자의 확산도가 막 높게 되면 이게 반대가 되겠죠. 그 말인즉슨 이제 금속 원자의 확산 자체가 순금속 A, B 특성에 따라 바뀌는데 이 A, B 특성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공급 농도예요. 네, 그래서 A가 확산 개수가 높다는 건 A가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 농도가 더 B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 공급 농도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네, 이 이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그 네,
대표적인 현상 자체가 이제 친환경 고용체 확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확산 쪽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고용 그 안에 그것 때문에 이제 친환경 고용체에서 확산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크게 뭐 두 가지의 패턴이 있다고 했어요. 그냥 원자들 사이에서 이제 뭐 직접 교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링 교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 그 원자 간 간격이 좁은 FCC에서는 이게 좀 잘 맞는데, BCC라든지 HCP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잘 안 맞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공공 확산기구에 의한 원자 이동이 조금 더 잘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녀석들보다는 이제 공공 확산에 의해서 이제 재료의 반응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공공 형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확산 차이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만약 그 니켈이 A고 이제 구리가 B인데, 구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네, 구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니켈보다 녹는 점이 낮으니까 구리의 확산 계수 역시 D보다 더 구리가 이제 니켈보다 확산 계수가 더 높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구리에서 니켈 쪽으로 가는 원자들 양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제 네, 여기 오타가 좀 있는데, 네, 높은 구리 유출, 낮은 니켈 유출, 높은 구리 유입입니다. 그래서 유입이 되고, 여기는 들어오는 양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빈 공간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공공들이 남게 될 거고, 이제 여기가 반면에 니켈 같은 경우 빠져나가는 양은 적은데 들어오는 양은 많다 보니까 막 그득그득 차겠죠. 그래서 국부적으로 여기서는 인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는 압축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자 속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원자 확산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공공이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는 공공 농도가 높고 여기는 공공 농도가 낮다 보니까 공공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원자들이 이쪽으로 더 가야지 이제 평형 공공 농도를 맞출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래서 원자 확산 속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계면의 이동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고, 그걸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 자체가 이제 픽의 제2법칙입니다. 근데 픽의 제2법칙 자체는 사실 그 뭐 앞에 식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뒤에서 이제 A, B 뭐 그 A랑 B가 붙어 있을 때 이제 A1 그리고 A2가 있다고, 농도가 A1 X 포지션에서 A1 그리고 X 프라임 포지션에서 A2라고 했을 때 그 두 개의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그 확산에 따른 농도 변화량이 결정이 된다. 네, 요게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요거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부분까지가 이제 확산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었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그 확산에서 제일 중요한 식이 뭐예요? 그 개념이 뭐예요? 요 확산 계수죠. 이 확산 계수가 결국에는 이제 온도랑 의존을 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면 확산 계수 증가할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엔트로피가 일정할 때 이제 자기 확산 계수는 항상 이제 아레니우스 시기에 따라서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이제 확산이라든지 이제 평형 공공 농도 같은 식들은 이제 여러분들 아레니우스 식하고도 이제 의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6주차까지 배웠던 내용들인데, 요 부분까지 일단 1차적인 리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열처리 부분이죠. 열처리부터 파괴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